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발에 대한 속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엄지발가락이 길면 아버지가 오래 살고 두 번째 발가락이 길면 어머니가 오래 산다고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이 아주 짧고 두 번째 발가락이 아주 긴 조금은 다소 특이한 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에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일이었는데요. 6살짜리 사촌 형하고 같이 저수지를 거닐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저수지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놀란 6살짜리 사촌 형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집에 돌아가서도 잘못을 추궁받을까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저수지 근처를 지나가던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저수지 위로 까마귀가 여러 마리가 날아다니는 거를 무슨 일이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서 저수지에 가까이 가보셨대요. 그런데 저수지 아래로 희끄무레한 게 비치더래요. 놀래서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그것을 건져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오더래요. 너무 놀라서 저희 아버지를 들쳐업고 그리고 집까지 달려갔대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미 숨도 쉬지 않았고 시간도 제법 지체된 터였기 때문에 살아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운목에 던져놓고는 장사를 어떻게 치러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이야기들만 나누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증조할머니가 놀라서 달려오셨는데요. 증조할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서는 몸을 막 흔드셨대요. 아니 죽으려면 나이 많은 나를 데려가지 내 손주를 왜 데려가느냐고, 내 막내 손주를 왜 데려가느냐고 그렇게 몸을 흔들고 또 흔드셨대요. 한참 그렇게 우시는데 그러다가 순간 뒷목을 잡고는 그대로 기절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입으로 수많은 거머리들을 토하면서 눈을 뜨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증조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신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쩌면 그 많은 거머리들이 그 아버지 몸속에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또 작용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다소 조금 판타지스러웠나요? 이렇듯 판타지는 현실 세계에서 있기가 힘든 그런 공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법적인 요소도 들어가기도 하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을 수 없을 듯 법한 이야기들이 가상세계, 공상세계를 많이 채워나가는데요. 이런 판타지들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기도 하고 또 짐작하지 못했던 이야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판타지 영화로는 외국의 대표적인 판타지 영화로는 해리포터랑 트와일라잇이 있어요. 해리포터는 어린아이들이 마법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생기는 일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아이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법을 통해 해결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이야기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꽤나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도 지켜보는 재미가 꽤나 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트와일라잇은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름다운 인간 소녀를 가운데 두고 사랑을 쟁취하는 로맨스 영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상세계가 펼쳐짐으로써 이 로맨스 스토리가 보다 더 깊어지고 그리고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판타지 영화로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어요. 신과 함께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저승사자들이 망자를 데리고 진행되는 이야기인데요. 망자들의 한을 풀어주기도 하고 죄가 많은 망자는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상이 가장 많이 반영된 영화인 만큼 지금 현세가 힘들어도 좋은 일들을 많이 실천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죄를 짓는 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언젠가는 저승에 가서라도 꼭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판타지가 함께 버무려짐으로써 우리를 좀 더 설득력을 갖고 그리고 호소력이 짙어지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청소년 문학이 잠시 침체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등장한 게 판타지 소설이에요.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소설이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집에서도 자신의 설 곳을 잃은 그런 소년이 어떠한 마법이 공존하는 빵가게에 숨어들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보다 성숙한 어른을 만나게 되고 그 어른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자신의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의뢰인이 들어오는데 그런 의뢰인들의 이야기도 같이 해결함으로써 용기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도 키워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 빵가게를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판타지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어리거나 혹은 약자들이 캐릭터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 캐릭터가 그 역경을 판타지적인 요소로서 극복함으로써 영화를 보거나 혹은 그 글을 읽는 독자가 그 캐릭터에 매료돼서 긍정적인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많은 책인데요. 지문사냥꾼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이적이라는 연예인이 써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이 소설 역시도 작은 약자가 등장을 하고 이 작은 약자가 판타지적인 여행을 펼쳐 보이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도 또 많은 즐거움과 그리고 이 주인공의 매료됨으로써 같은 어려움, 부조리함, 소하는 입장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판타지들이 심어주는 용기를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불 첼시 이야기. 한갓 이구 소재사에 불과했던 제불 첼시가 영광스럽게도 작지만 견실한 우리 동네 지역신문에 나원 참별 이런 일도 난을 장식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의 낡고 추하며 동시에 기념비적인 삶이 지니는 무기가 신라면 2박스에 그것보다 더한지 아닌지에 대한 격렬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나와 함께 이 논쟁을 이끌었던 주인공인 우리 동네 백수들은 결국 소주 12병과 맥주 21병이 그날 혼란의 원인이었다고 시인했다. 어쨌든 그의 죽음이 최소한 30명 이상의 익명의 독자들에게 주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1. 초등학교 3학년 시절 학교 앞 문구점에서 얼떨결에 집어온 유리구슬 한 봉지로 인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관심 어린 시선을 받았을 때의 환희를 평생 동안 잊지 못했던 제시는 인생의 황금기였던 그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일평생 매진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에게 다시 한번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준다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말리라고 몇 번이나 다짐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물론 그 모든 것에 그가 아끼던 허리띠와 도자기 저금통 그리고 초대형 스파이더맨 브로마이드 등 수십 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이런 제시의 강철 같은 각오와 다짐 그리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독자들도 잘 알다시피 이 세계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눈을 맞추고 동시에 축복을 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 확률론의 권위자인 도니븐 싱커바우릿 박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차라리 네소의 괴물과 티베트의 설인 그리고 북유럽의 트롤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날을 기다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순종적인 납세자들와는 달리 영웅적으로 어리석었던 제시는 마음 한구석에 헛된 희망을 버리지 않고 30의 남짓을 버텨왔다. 그가 가까스로 얻은 직업을 보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29 되던 해에 1.0대41 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뚫고 제1회 2급 2구 소재사 자격증을 획득했던 것이다. 의뢰인을 방문하여 그의 귀 속에서 귀지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이 직업이 제시에게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으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 제불찰씨에게 귀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잠깐 그의 어린 시절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 불행히도 제시의 어린 시절과 가족관계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후에 일어난 그 사건 이후 조금이나마 드러난 바에 의존해 기술하자면
그의 출생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기에 그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생을 거쳐 가게에 파탄을 불러온 제시와 그의 존재 원인이라고 할 콘돔 제조업체를 줄기차게 저주했다고 한다. 그의 형제관계 역시 베일에 쌓여 있지만 제시에게 배다른 누이가 하나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익명의 증인에 따르면 제시와 누이 사이엔 특이한 남매애가 흘렀으며 보기에 따라선 다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만한 친밀한 접촉도 빈번했다고 한다. 종종 동네 어른들의 눈에 띄었던 장면은 청명한 봄날 구질구질한 골목 평상 위에 앉은 누이와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제시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대나무를 서툴게 깎아 만든 귀이개가 들려 있었다는데 음란하게 키득거리는 제시의 웃음은 폐허와 같던 그의 유년 시절에서 분명 예외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귀에 관련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귀파기에 관련되어 알려진 제시의 작고도 귀한 추억이다. 사실 우리의 천박한 호기심은 이 배다른 오누이의 관계가 어디까지 진전되었을까 따져 묻고 있지만 이 누이의 이후 행적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없었다. 그 사건 이전까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사라진 고리가 존재한다. 혹자는 아마도 행동심리학자 워레버 유두 박사의 제자라고 우겼던 모씨였다고 기억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누이의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되었고 그 계기가 다음과 같다고 주장했는데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던 제시를 위해 누이가 사다 준 타란툴라 거미가 그를 물면서 촉발되었던 발작 및 폭행으로 둘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데다가 누이가 제시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그부들 중 우두머리 격인 소년과 눈이 맞는 바람에 도리어 그에 대한 린치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나중에 제시가 TV쇼에서 두서없이 떠든 사실을 토대로 한 이 가정들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모두 제불찰 씨의 머릿속에서 나온 환상일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3. 어쨌거나 다시 우리의 시선을 이구 소재사가 된 제불찰 씨에게 돌려보자. 주지하다시피 제시는 귀파는 행위를 통해 차가운 담벼락과 같은 다른 이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게 되기 꿈꿨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에게 이구 소재를 의뢰한 첫 고객은 물론 직접 의뢰한 것이 아니라 한 이구 소재 용역회사를 통해서였다. 대부분의 영세 이구 소재사는 이런 용역회사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일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했는데 그나마 보수의 60%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지극히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매여 있었다. 깔끔한 외모의 세무사였는데 날카롭게 세운 와이셔츠 깃에 목이 베이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그는 제시가 사무실로 들어와 어리숙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동안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서류더미에 코를 파묻고 있더니 잠시 후 매우 간결한 손짓으로 제시를 자신의 옆으로 부른 뒤 아무 말 없이 한쪽 귀를 내밀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20분간의 작업시간 동안 사무실 안에는 가습기 소리만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작업이 끝나자 그의 비서가 제시를 불러내어 복잡한 영수증 작성 과정을 거친 후에 약속한 보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던져주었을 뿐이다. 충격을 받은 제시는 첫날이라 그렇겠지. 내가 아직 능숙하지 못해서 고객이 긴장한 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자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다. 요컨대 의뢰인들은 수도 없이 국부를 강타하던 난폭한 개구쟁이부터 늘어난 잠옷 사이로 가슴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연신 하품만 해대던 가정주부까지 제시를 진공청소기쯤으로 생각하는 듯 표정 없이 귓구멍을 내밀 뿐이었던 것이다. 당연히 제시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하는 의뢰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기 어린 수사를 용서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제시 앞에 열린 귀는 실상 굳게 닫혀 있었다. 냉소와 회의를 제2의 본능으로 습득한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일이 세상의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자명한 현실이 돌연변이적으로 순진무구했던 제시에겐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처럼 느껴졌다. 더불어 단지 생계를 위해 이미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에 가깝다고 판명된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을 느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순 없지만 제시는 의뢰인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다. 그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운유도 수사도 아니다. 제불찰 씨는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작아지고 있었다.
4. 늘상 사용하는 그의 도구, 중국제 알루미늄 소재기가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제시는 그저 누적된 피로를 탓했을 뿐이다. 한 손가락으로 자유자재로 다루던 도구를 양팔 모두를 이용해 힘겹게 움직여야 할 때가 되자 제시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이라 생각하며 밤마다 애꿎은 소주만 비워댔다. 의아했던 것은 결코 적지 않은 주량을 자랑하던 그가 소주 한 잔을 붙들고 밤새 씨름해야 했으며 다음날 지독한 숙제에 시달려야 했다는 점이었다. 제시는 나의 탓이리라 생각하며 소홀히 했던 근력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즐겨들던 알령을 집었으나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4kg짜리 아령을 바닥에서 한 치도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가 다른 사람들, 용역회사나 의뢰인들, 내게 알려질 경우 당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걱정에 휩싸인 제시는 의식적으로 과장된 몸짓과 허기침으로 자신의 신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하루하루 셔츠와 바지가 헐렁해지자 영양결핍으로 살이 빠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각종 보양식품을 닥치는 대로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날마다 옷의 치수를 줄여야 했고 그의 도구 또한 마찬가지였다. 거액을 들여 장만한 조립형 소재기는 일주일마다 재조립되었는데 그때마다 한 뼘씩 길이가 줄어들었다. 어쨌든 기민한 대처 덕분에 그의 업무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제시는 한참 동안 자신에게 닥친 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세면대 거울에 비친 자신이 코와 눈만 간신히 세면대 위에 걸쳐놓고 힘겹게 칫솔질을 하고 있는 것을 목도했을 때 제시는 그만 정신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스스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이후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화장실 기절 사건으로부터 일주일 후 제시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포기해야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리는 층에서 따라 내려 계단을 걸어 올라가거나 내려가곤 했다. 양변기에 빠지지 않고 앉는 것이 불가능해져 오리 모양의 아기용 변기를 사야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하루 3끼 식사량은 점점 줄어 식비 지출은 이전의 5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옷과 도구를 수선하고 생활 편의시설들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그 몇 배에 달했다. 제시는 매일 밤 도대체 얼마큼이나 더 작아질까 하는 공포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고 그럴수록 낮에는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자신의 일에 더욱 매달렸다. 따라서 이고 소재의 세계에서 그는 갈수록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는데 사실 그가 속해 있는 용역회사 간부들이나 의뢰인들은 애초부터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에 다시 말하면 그를 쳐다본 적도 신상에 대해 궁금증을 가져본 적도 없었기에 그의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딱 한 번 뒤돌아 앉은 중간 간부가 질문에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신경질을 낸 적이 있었을 뿐이다. 등에 날개가 돋고 온몸이 털로 뒤덮인 채 불을 내뿜으며 6개의 발로 귀를 소재하더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씁쓸히 안도하며 제시는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었다. 어쨌든 삶이란 적응의 연속이고 익숙해지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 했던가. 제시는 자신의 변화에 순응하며 다시 고요해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용역회사의 노회한 사장이 그를 식사에 초대한 그날 이전까지는 5. 이례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리는 이고 소재사가 있다는 보고를 들은 사장은 자신의 아량을 과시하고 더불어 다른 이고 소재사들을 자극하기 위해 제시를 그 해의 최우수 이고 소재사로 선정하고 친히 만나 만찬의 시혜를 베풀기로 결정했다. 사장은 그에게 관해 좀 더 많은 사전 정보를 원했지만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제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제시는 하나의 실적으로서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속 시간 10분 후 제시가 머뭇거리며 수줍은 듯 등장했을 때 마침내 생기손톱만큼 작아진 그가 티스푼 위에 올라서 사장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을 때 그들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장이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오, 세상에. 그리고 입을 벌린 채 무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자네 정말 쓸모가 있겠군. 다음날 아침 사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재불철 씨는 명문도 모른 채 사진실 스튜디오로 끌려가 알록달록한 의상을 입고 그 속에 팅커벨과 엄지공주 의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백 장의 사진을 찍어야 했다. 이고 소재 용역회사는 기가 막히게 아담한 이고 소재사를 전면에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사장에게 목이 졸려 숨이 끊어질락 말락할 때 홍보실장이 겨우 토해낸 카피는 다음과 같았다. 그대의 귀 속에 온몸을 던집니다. 여성용도 있었다. 그가 직접 들어갑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평소보다 수십 배 늘어난 의뢰가 폭주했다. 제불찰 씨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잠시의 쉴 틈도 없이 일에 몰두해야 했다. 동시에 수입료도 급상승했다. 처음에 회사는 일반 리고 소재의 20배에 달하는 요금을 부르며 배짱을 튕겨봤는데 그래도 신청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쾌재를 부르며 매주 요금을 100%씩 인상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사장은 돈방석에 올랐다. 그러나 제불철 씨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작아지고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가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제대로 들어올릴 수 없다는 걸 안 사장은 제시를 불러 자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큰 소리로 외치면 제시는 곧바로 기절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자네에게 지급할 급료는 착착 모아놓고 있네.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그때 함께 떵떵거리고 살아보잔 말이야. 그때까지는 우리의 신뢰가 중요한 거 아니겠나? 제불철 씨는 상관없었다. 이제 그는 캄캄한 자신의 앞날을 잊으려는 듯 매 순간 사람들의 캄캄한 귓구멍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일에만 전념하려 했다. 그는 사람들 귀 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골짜기의 암석처럼 굳어있는 귀지를 자신만의 도구로 부숴 밖으로 퍼냈다. 소재가 끝나면 사람들은 구원이라도 받은 듯 나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난 내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거의 귀머거리에 가까웠군요. 가끔은 귀가 아니라 다른 구멍에 들어가 줄 것을 은밀히 요구하는 고객도 있었다. 제시는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예언하자 끝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작업이 끝난 후 아직 연락에 빠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고객을 본 제시는 누군가 이토록 행복해진다면 그게 나쁜 일일 리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고단한 작업 속에서 제시는 처음으로 보람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무차별적인 광고에 입소문까지 덧붙여져 그는 이쪽 세계에서 어느새 유명인사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의 완벽에 가까운 작업 스타일에 많은 사람들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사장이 특폭하는 돈은 중요치 않았다.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따뜻한 시선을 보낸 적이 있었던가? 젤불찰이란 이름 석자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던가? 제시는 감격했고 흥분했고 그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졌다. 절대 들어가선 안 될 곳까지. 6. 제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그곳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그 사건 직후 학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가장 근사한 추측은 뇌신경학의 권위자 애니언 브레인워시 박사의 것인데 제시가 우연한 기회에 뇌의 깊은 곳에 달팽이관 속으로 들어갔고 그 관을 따라 이어지는 뇌로를 통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얘기다. 달팽이관을 통과할 때마다 비슷한 제목의 희대의 명곡을 흥얼거렸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역시 확인된 바는 없다. 어느 깊은 밤이었다. 제시는 새벽부터 계속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 절어 있었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고 마지막 고객, 그녀는 40대의 대기업 임원으로 제시의 단골 고객이었다. 의 귀 속으로 들어갔다. 기계적으로 걸으며 늘상 하던 일을 되풀이하던 제시는 어느 순간 깜빡 졸았던 것 같다.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보는 기관 속에 들어와 있었다. 제시는 순간 당황했다. 어느 쪽으로 나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꼬이고 꼬인 통로들만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제시는 오랜 직감을 믿고 방향을 잡았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 직감은 틀린 것이었다. 무성한 육모와 몇 번의 신경 경련을 헤치고 마침내 넓게 트인 곳으로 나온 그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곳은 거센 바람이 불어대는 벌판이었다. 머리 위 하늘로는 거대한 나방떼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날개를 펄럭일 때마다 흰 가루가 벌판으로 떨어졌고 그럴 때마다 벌판이 꿈틀거렸다. 그가 서 있는 곳은 낭떠러지에 뚫려있는 작은 동굴의 끝자락이었다. 저 멀리 지평선까지 시야가 트여 있었고 거칠게 솟아있는 산자락엔 어린 소녀의 작은 손, 어머니인 듯한 연인의 치맛자락, 쾌감이 일그러진 어느 남자의 얼굴 등 수많은 영상이 빠르게 전멸하고 있었다. 서늘한 공포와 함께 뜨거운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제시는 불어오는 폭풍에 몸을 실어 그녀의 정신의 벌판으로 뛰어내렸다. 그곳에서 제시는 인간 정신의 생태계를 목도한다. 걷다 보면 발밑에 넓게 퍼져 있는 독버섯들을 밟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유년기 트라우마의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었다.
가끔 멀리서 맹렬한 속도로 돌격해오는 콤플렉스라는 코뿔소는 아무 곳이나 들이받으며 상처를 내고 있었다. 붉은 피가 솟는 상처는 곧 몰려온 조그마한 벌레들에 의해서 치료되었는데 어떤 벌레는 부드러운 분비물로 상처에 다시 새살이 돋게 했으나 어떤 벌레는 억지스러운 임시변통으로 영영 지워지지 않은 흉터만 남길 뿐이었다. 그는 각각의 벌레의 지혜 혹은 자기 합리와 같은 이름을 붙이며 깔깔거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더 지체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아쉬움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무레이는 불을 켜놓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측은하고도 사랑스러웠다. 그는 자신만큼이나 작은 목소리로 잘 자 아가야 라고 속삭이고 그녀의 귓가에 키스했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뒤척였고 제시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앞으로 볼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7. 그날 이후 날마다 제블 첼시의 새로운 탐험이 펼쳐졌다. 물론 제시는 자신이 어디까지 다다르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귓속으로 들어가 두어 시간 후에 방긋 웃으며 밖으로 나올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캐서 나오는 한 무더기 귀지를 보고 겸연쩍어하길 바빴지 그의 행로에 의심을 품는 일은 없었다. 제시를 예의주시하는 사장마저도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업무량에 불평을 하긴커녕 고객의 신상 명세 카드를 정리하며 싱글거리기만 하는 제블 첼시를 보고 기이한 질병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 같은 것이겠거니 짐작할 뿐이었다. 제시의 비밀스러운 모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았다. 제시가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우나 극히 일부의 내용이 우리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생방송 TV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의 공방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 TV쇼에 대해선 물론 잠시 후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천연탐험을 비롯 제시가 진술했던 단편적인 모험담에 따르면 때때로 그는 사람들의 정신 속에서 뜻밖의 공경에 부딪히곤 한 것 같다. 어느 학교 선생의 정신세계 속에서 제시는 뜻밖의 침입자를 어린 시절에 잊고 싶은 기억의 일종으로 간주한 자기의 돌고래들에 의해 망각의 골짜기 저편까지 쫓겨가기도 했고 반대로 한 노처녀의 정신 속에선 잊었던 첫사랑으로 오인된 나머지 단단한 추억의 수액에 둘러싸여 호박 속의 모기처럼 생을 마칠 뻔하기도 했다. 어느 곳에서나 제시는 사람들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란 것이 무척이나 허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위태로운 흔들거림 속에서도 정신의 붕괴와 폭주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버팀목들을 보며 그는 복잡한 심경에 빠져들었다. 매일같이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던 어느 날 새벽 이구 소재 용역회사의 사장이 그를 다급히 호출했다. VIP의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고객은 젊은 나이에 정부의 고위직까지 오른 현재 가장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사장은 이 고객이 그날 밤 적국의 고위 인사와 비밀 회담을 갖게 되어 있고 회담의 내용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경청하기 위해 역시 비밀리에 이곳 소재를 청해왔다는 이야기를 속삭여줬다.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앞으로 저 위쪽과 길이 트일 거고 자네나 나나 무진장 튕길 수 있을 거란 얘기지. 사장은 눈을 희번떡거리며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반면 제시는 담담했다. 그는 고객이 누구든 상관없었다. 누구나 귀지가 있듯이 누구나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고 어떤 정신이든 모두 그 나름대로 흥미진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의뢰받은 일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대신 궁금한 구석도 없지 않았기에 그는 그날 저녁 삼엄한 경호 속에 중앙의 모 청사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나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밤에 일어나게 된다. 8. 건물에 도착하자 경호원들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제시를 작은 다람쥐 집, 쳇바퀴를 떼어낸 자국도 남아있었다. 안으로 밀어넣었다. 제시는 지독한 불쾌감에 항의를 하려 했지만 당장의 멀미를 견디기 위해 창살을 움켜쥐어야 했다. 대리석이 깔린 긴 복도를 한참 걸어 마침내 어느 방에 들어서자 그들은 다람쥐 집을 내려놓고 문을 열어주었다. 제시는 울렁거리는 속을 진정시키며 걸어나와 주위를 살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커다란 책상 위였다. 누군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시는 자동적으로 첫인사를 외쳤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의 깨끗한 귓속을 더욱 깨끗하게 청소해드릴 고객의 행복을 책임지는 이곳 소재사 제불찰입니다. 그를 바라보던 사나이는 대답도 없이 건너편에 누군가에게 중얼거렸다. 네, 이런 웃기는 짓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잠시 동안 자기들끼리 추궁하고 설득하는 대화가 이어지더니 이윽고
뭐 그렇다면 중차대한 나란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라며 사나이가 제시 쪽으로 귀를 내밀었다. 제시는 다가온 그의 얼굴이 왠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고위 인사를 알 턱이 없기에 잡념을 쫓고 재빨리 그의 귀 속으로 뛰어들었다. 사나이의 귀 속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귀 속보다 훨씬 깨끗했다. 귀이개가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한 것으로 보아 얼마나 강박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성격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도 구석구석 남아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재벌철 씨는 방긋 웃으며 그럼 슬슬 들어가 볼까? 중얼거렸다. 지켜보는 이가 있을 리 없는데도 언제나처럼 뒤를 살핀 제시는 그만이 알고 있는 통로로 걸음을 내디뎠다. 사나이의 정신세계 속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먹구름이 지평선 위에서 번개를 토해내고 있었다. 늘 이런 건지, 대사를 앞둔 오늘만 이런 건지, 제시로선 알 길이 없었지만 어쨌든 탐험하기엔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순 없었다. 높으신 양반들은 뭐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긴 했단 말이야. 제시는 옷깃을 여미고 바위 아래쪽으로 최대한 몸을 붙이며 걷기 시작했다. 칼날처럼 뾰족한 자의식의 봉우리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다. 낭떠러지 밑엔 사나이가 제거한 정적들의 시신이 핏빛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었다. 완전히 공포 분위기로군. 제시는 점점 가까워지는 대포 소리를 피해 서둘러 기하게 우물속으로 기억의 우물 속으로 뛰어내렸다. 일상대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바깥보다 조용했다. 하나 상대적으로 그런 것뿐이지 모퉁이마다 교묘한 속임수의 기억들이 화살처럼 휙휙 날아오고 있었다. 재불철 씨는 금세 피로해졌다. 밖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걸. 제시는 조그만 바위에 앉아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사나이의 기억의 조각들이 주저하듯 스멀스멀 제시에게 다가왔다. 점액질처럼 틴득거리는 그것들은 제시를 둘러싸고 살피더니 이내 목을 휘감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다. 저항할 겨를도 없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어쩌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제시는 좋아하는 물냉면과 스파이더맨 브로마이드를 그리며 마지막 기도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제시를 어딘가에 내동댕이 쳤고 제시는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후 겨우 눈을 뜬 제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다. 바로 어린 시절의 재불철군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제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앞에 서 있는 꼬마는 어린 자신이 분명했다. 꼬마 재불찰은 겁에 질려 있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달려와 순식간에 꼬마를 둘러싸더니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발길질을 시작했다. 그리고 제시의 머리통에 울릴 정도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병신 같은 새끼 젖을 꿀을 넣어? 재불찰 씨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들이 꼬마 재불찰을 두들겨 패고 있는 그곳은 바로 그가 나온 초등학교의 운동장이었다. 완전히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그때의 수치, 굴욕, 통증이 생생하게 사무쳐왔다. 제시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외쳤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온몸을 죽은 벌레처럼 말고 구타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제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꼬마 재벌처럼 간데 없고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만 아른거리고 있었다. 시선의 주인공이 골을 넣고 환호할 때 저 멀리 수도가에서 상처를 씻는 초라한 꼬마의 뒷모습이 스쳐갔을 뿐이다. 갑자기 눈앞이 아득해졌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주적에 맞고 나면 늘 그랬던 것처럼 무작정 달리고 싶었다. 제시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마구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생각해냈다. 병신 같은 새끼, 네가 뭔 줄 알고 까불어? 할 줄 아는 게 보이냐? 넌? 어디 한번 고추 구경해볼까? 잊으려고 악착같이 했어. 결국 잊은 줄 알았던 목소리. 어린 시절을 끔찍하게 만든 목소리. 제기랄. 내가 들어온 곳이 그놈의 귓속이라니. 제시는 사나이 얼굴이 낯익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다. 사나이의 기억 생태계는 무단 침입한 제시를 기억의 파편으로 간주하고 유사한 기억의 방축으로 분류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어린 날의 자신의 처참한 물꼬를 다시 마주해야 했던 것이다. 심장이 방방이질 쳤다. 다시 꼬마 재불찰이 된 기분이었다. 동네북 재불찰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제시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다. 달리기를 멈추고 그가 소리쳤다. 누나! 그래, 이놈이 누나를 꼬여냈었다. 골목에서 돈을 뜯기고 있을 때 저 멀리 두목격인 이놈이 누나와 시시덕거리는 걸 본 적도 있었다. 누나가 어린 날 그의 귓볼을 만지작거리며 웃어주던 누나가 이 더러운 놈과 놀아나느라 그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자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놈의 기억을 뒤져보면 누나의 행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시는 한달음에 되돌아가 기억의 방문을 열어 젖히기 시작했다.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다. 하룻밤 상대, 수년간 사귀었을 법한 애인, 친구들, 술집 여인들. 놈의 어린 시절로 다가갈수록 긴장이 고조됐다. 제시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을 열었고 마침내 누나를 발견했다. 그곳엔 앳된 노이의 얼굴이 가득했다. 수줍게 상기된 얼굴, 담배 연기를 내뿜는 입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그리고 불룩해진 배. 미칠 것 같았다. 숨결이 거칠어졌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그 위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여자들의 어린 육체가 껍질만 남은 채 걸려 있었다. 한가운데 눈에 벗은 몸이 보였다. 마치 기념품처럼 놈의 기억을 수놓고 있었다.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온몸이 혈관이 다 타버릴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다. 제시의 목, 등, 배, 가슴 위로 검고 두꺼운 털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팔과 다리 사이에 살이 찢어지더니 그 안에서 4개의 털 투성이 다리가 부쩍 튀어나왔다. 그는 거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힘으론 그 변화를 막을 수가 없었다. 분노가 다시 분노를 낳으면서 변화는 더욱 빨라졌다. 고통스러운 탈피가 끝나자 제불철씨는 칠흑같이 검은 타란툴라 거미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검은 불길만이 그의 온몸을 뒤덮고 있었다. 타란툴라 거미 제불찰은 놈의 거미줄을 기어올라 여인들의 껍질을 땅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자신과 누이의 육체의 껍질에 불을 질렀다. 불은 금세 사방으로 번졌다. 제시는 놈의 정신을 지탱하는 이성의 기둥들을 갈가 쓰러뜨리고 흐르는 사위의 강물에는 치명적인 독을 토해냈다. 미쳐 날뛰는 거미에 의해 사나이의 머릿속은 손쓸 겨를도 없이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길고 긴 시간이 흘렀다. 광란을 마치고 탈진한 제시는 한참 후에야 사나이의 콧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왔다. 비틀거리며 밝은 곳으로 나온 제시를 적국의 장성이 어안이 봉봉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비밀 회담 테이블 위에서 팬티를 벗고 하와이안 훌라춤을 추고 있는 사나이의 코에서 거미의 모습을 한 제시가 기어나온 것이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테이블에 찍어 눌렀다. 10. 제불철씨는 죽지 않았다. 허나 어쩌면 그때 죽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적국의 장성은 비밀회담의 상대로 정신나간 젊은이를 내세운 것을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여기고 자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에 그치지 않고 그때까지 진행되던 모든 경제협상을 중단하고 주위 병력을 휴전선으로 전면 배치했다. 군사력 감축을 위한 논의는 모두 휴지통으로 들어갔고 두 나라는 다시금 일촉즉발의 상황에 돌입했다. 비밀회담 테이블에서 훌라춤을 춘 사나이는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의사는 이 상태라면 구구단을 외우는 데만 3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국가의 원수는 진노했다. 누군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했다. 원칙적으로는 적국과 비밀회담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기밀에 속했지만 갑작스러운 군사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정권의 근간이 흔들릴 상황이었기에 정부는 테러리스트 이곳 소재사 재벌찰에 관한 사실을 긴급 성명을 통해 전국에 공개했다. 그리고 제시를 TV 재판에 회부했다. 그리하여 재벌찰씨는 생방송 TV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통해 우리 선량한 시청자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못생긴 얼굴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지금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 하나 외국인이나 TV를 시청하지 않는 일부 몰상식한 독자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인다. 이 프로그램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원칙, 다수결을 통해 피고의 유죄 여부를 판결한다. 재불찰씨의 털복숭이 8가지, 4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되었다. 는 각각 25,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극에 연결되었다. 무대엔 검사와 변호사 역을 맡은 두 아나운서가 등장했다. 검사 역을 맡은 근육질의 미남 아나운서는 이 자꾸 추악한 돌연변이 괴물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쳐왔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피고가 어릴 적 몰래 집어간 구슬만 몇십 개였는지 모릅니다. 이구 소재사라는 가면을 쓰고 피고는 우리의 부인과 딸들을 희롱했습니다. 검사가 침을 튀길 때마다 시청자들은 ARS 전화를 통해 전국으로 전류를 흘리라는 버튼을 눌렀다. 제시가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을 지르며 거의 바삭바삭하게 구워질 무렵 변호사 역을 맡은 미녀 아나운서가 마침내 화장을 다 고치고 무대 앞으로 나섰다. 피고는 구역질 날 정도로 추하지만 그리고 국가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 역시 이 사회에 가련한 피해자라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시커먼 숫덩이 같은 제시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행로에 대해 질문했다.
최 씨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질문에 가까스로 대답하고 있었다. 이때의 진술 내용이 재불찰씨 이야기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글은 별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다. 지루한 신문이 이어지자 초당 시청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청자들은 화려한 전기쇼를 원하지 구태의연한 심파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사 사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검사에게 헤드셋을 통해 무언가 주문했다. 그러자 검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바로 피고가 피해자에게 유린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누나입니다. 방청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번쩍거리는 조명을 받으며 한 여인이 등장했다. 그녀는 조금 뚱뚱하긴 했지만 두꺼운 화장으로 수많은 주름을 성공적으로 감추고 있었다. 10일 방청객과 시청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양해를 구하더니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그리고 검사의 질문에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동생은 어릴 적부터 정신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뒷마당에서 몸을 씻을 때 훔쳐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의 절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 몸이 저렇게 변한 것도 어쩌면 비뚤어진 성격 탓일 거예요. 그녀는 재불찰 씨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제시 역시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저 1, 2분마다 생각난 듯이 꿈틀꿈틀 경련할 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말을 이었다. 저는 피해자와는 몇 번 만난 적도 없으며 오늘 이때까지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이 미친 짓의 이유로 제 핑계를 댄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녀는 대사를 외대 증언을 마치고 벌떡 일어나 스튜디오를 떠났다. 장례는 차갑게 식었다.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일부 방청객과 시청자들도 모두 전기 처형의 버튼을 누를 분위기였다. 그때였다. 변호사가 다급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에 대역 재현 영상물이 떠올랐다. 화면은 뽀얗게 필터 처리되어 반짝거렸다. 재불찰 씨의 어린 시절을 맡은 아역 배우는 천사처럼 귀여운 눈을 깜빡였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움푹 들어갔다. 그 천진한 얼굴이 나타날 때마다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영상 속에서 불량기 가득한 소년들에게 제군이 두들겨 맞을 때 비명을 지르는 방청객들을 속출했다. 피해자의 귀 속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다루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에 이구 소재사 재불찰의 고객들의 짧은 증언이 편집되어 담겨 있었다. 그로 인해 전 세상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됐습니다. 제시는 제 몸에 잠자던 부분을 끼워주었어요. 이때 스튜디오의 조명이 암전되더니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다. 변호사가 발레 의상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 제목은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지랴. 트로트와 테크노가 묘하게 혼합된 그 노래는 미녀의 관능적인 춤과 퍽이나 잘 어울렸다. 방청객들은 열광했다. 시청자들도 노래가 나가는 동안 미친듯이 ARS로 무제 버튼을 눌러댔다. 결국 쇼가 끝날 때쯤 1350만 대 1486만으로 재불찰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모든 시청자가 감동의 드라마에 가슴 벅차올랐다. 그리고 막 시작한 타 방송사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채널을 돌렸다. 방송사 사장은 크게 만족했다. 바로 그 다음 주 방송에 중간 광고를 따내려는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비서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 정도면 그 여자한테 준 돈을 몇 배를 건진 거야. 그 여자가 누군지 알 길 없지만. 불 꺼진 스튜디오의 세트는 다음 녹화를 위해 서둘러 철거되고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아르바이트생이 세트 한가운데에 거무튀튀한 벌레 같은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집게로 집어 화장실까지 가 변기에 내던졌다. 그의 외할머니가 어릴 적에 말씀하셨다. 죽은 줄 알았던 벌레도 금세 살아서 기어나오더라. 벌레는 꼭 하수구해버리거라. 아르바이트생은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추억하며 변기에 물을 내렸다. 에필로그. 한갓 이구 소재사에 불과했던 재불찰 씨가 영광스럽게도 1년 반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동네 지역신문에 나 원참별 이런 일도 나를 장식하게 된 데에 이와 같은 곡절이 있었던 것이다. 지난달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동에 3대째 살아오고 계신 유서 깊은 동민 가문의 박금심씨 64세 여는 3일 전 마을잔치를 위해 홍어 내장을 씻다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검은 벌레 같은 것이었는데 아주 작은 새 조각을 꼭 쥐고 있었다. 박 씨는 탁월한 기억력을 토대로 이 작은 물체가 몇 달 전 TV에 나왔던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반가운 마음에 각 신문사와 방송사에 이 사실을 제보했지만 대부분 그 인물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하더라도 뉴스 가치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
분통이 터진 박 씨는 결국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부로 찾아왔고 본부 기자는 인터넷을 뒤져 그 인물이 이제는 불법으로 규정된 이구 소재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제모 씨라는 것이 밝혀냈으며 그 세 조각은 그의 소재기일 것으로 추정했다. 덧붙여 밝히자면 제모 씨는 죽은 것이 확실하다. 박 씨가 본사에 오는 길에 실수로 떨어뜨려 달리는 트럭 바퀴에 깔리는 바람에 완전히 바스러졌기 때문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 기사를 본 30명 남짓의 익명의 독자들, 나를 포함한 우리 동네 백수들은 제모 씨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 포장마차에서 밤새 설전을 벌였다. 무지한 인간들이 도통 나의 말을 믿지 않고 헛소리만 해대기에 어쩔 수 없이 잊혀진 이곳 소재사 재불철 씨에 대한 자료를 뒤져야 했고 들인 시간이 아까워 이렇게 글로도 남겨보는 것이다. 이만 쓸데없는 짓은 관두고 쌀이나 사러 나가봐야겠다. 내기에서 딴 2만원이면 며칠 동안 지낼 수 있겠지. 혹 뒷이야기를 궁금해할 할 일 없는 독자를 위해서 짤막하게 덧붙인다. 생방송 TV쇼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재불철씨 편 시청률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물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이미 사라졌지만 방송 이후 10분 토론 등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제시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기도 했으나 관심은 채 사흘도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제시에 대한 몇몇 학회 인사들이 짧은 코멘트만이 요즘도 대학의 심리학이나 생물학 교재의 부록편에서 발견되곤 한다. 아시다시피 변호사 역을 맡았던 여자 아나운서는 가수로 데뷔해 승승장구하고 있다. 검사 역의 남자 아나운서는 배우로 전업하여 스크린을 점령했다. 둘 중 어느 누구도 작아진 인간이나 불단 거미 따위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하나, 두 사람의 팬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날의 쇼를 다시 볼 수 있다. 나도 이 사이트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밝혀둔다. 당국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이구 소재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구 소재사 자격증 시험은 폐지되었으며 기존의 이구 소재사 용역회사들도 모두 강제 폐업되었다. 재불철 씨 덕에 돈방석에 올랐던 용역회사 사장은 추징된 벌금으로 가사를 모두 탕진했고 현재 모 여대 앞에서 치명적으로 매운 닭꼬치를 팔고 있다고 전해진다. 조국과의 관계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상화되었다. 누군가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말했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단체에선 수백억 달러 규모의 비자금이 적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